자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얼핏 보기에는 고급스러움이 잘 살아있죠? 네, 고급스러운데요? 네. 네. 처음 탔을 때 우리 김창현 씨께서도 와 고급스럽네 이렇게 반응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우드그레인의 질감이나 뭐 대시보드 약간 이런 뭐 좀 유격이 있죠? 네, 약간 네, 네. 두께가 좀 얇죠. 네. 우드그레인이 좀 싼 티도 나고 보면은 좀 쿠션 현상도 좀 느껴지고 소재 자체가 고급스러운 소재가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쓴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도어 트림도 보면은 고급스럽게 나름 이렇게 구성은 했습니다만 가죽 트림 넓게 쓰고요. 하지만 역시 이 부분도 두드려 보면 상당히 얇은 소재감이 느껴진다는 거. 질감 자체는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을 낮추려다 보니까 이런 소재 자체를 고급스러운 소재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겠죠. 네, 그 새로운 그 인포테인먼트 인터페이스인데요. 터치패드도 들어가 있고 조그 다이얼도 들어가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BMW와 달리 아직까지 터치 스크린에 타협은 하진 않네요. 네. 터치 스크린 저 넓은 창을 터치로 하게 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젊은 친구들 그 신세대들은 터치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세대라서요. 티를 내시는군요. 네, 이 센터피시아의 그 공조 그 에어컨디셔너 출력구 뭐 버튼 구성 컨트롤북의 질감은 뭐 좋습니다. 하지만 또 이 윗부분에 보시면은 그 조명 장치 버튼이라든지 그 선글라스 수납 그리고 내부 마감재 이런 그 질감들은 대중차와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시트의 디자인이나 또 뭐 마감 또 가죽 질감은 좋은 편이에요. 가죽이 약간 좀 억셔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디자인이 참 세련된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네. 많이 커버를 네.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보리색의 시트는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아이보리색을 또 출고를 하셨네요. 타공이 없는 걸 봐서는 이제 통풍 시트가 빠졌다 한눈에 네. 알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아무래도 통풍이 좀 있어야 생리적으로도 좋은데 말이죠. 워낙 건강하신가 봐요. 예. 그 다음 이제 그 버튼이나 레버 디자인들도 신형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네, 2열 좌석을 보겠습니다. 차체 길이만큼 휠베이스도 늘어났기 때문에 2열 좌석도 훨씬 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2열 좌석에 한번 앉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지금 레그룸이 아주 여유가 느껴지네요. 네, 여기 있는 관계하고는 충분해요. 네네. 헤드룸도 보면 아주 뭐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표준 성인 남성이 앉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이 트렁크 부분에 불만이 좀 있으시다고요? 네. 네, 자동 트렁크가 아닌 점도 불만이지만 또 이게 사용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트렁크를 수동으로 닫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닫게 되면은 제가 지금 좀 세게 닫은 편인데요. 그 트렁크가 잘 안 닫히는 현상이 있다. 네. 살살 이렇게 닫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네. 닫을 때는 이렇게 닫는데 지금처럼 그렇죠. 이렇게 튕겨 나와요. 네. 그래서 좀 힘을 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응이 돼서 세게 닫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아까 트렁크를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열고 닫고 하는 동작을 반복했는데 네, 텅텅 소리 들었어요. 좀 가슴이 아프셨겠네요. 괜찮아요. 이게 사실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도어를 닫을 때나 이렇게 트렁크를 닫을 때의 어떤 사용감, 접촉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는 뭐 2천만 원대 대중차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심각하죠. 네. 반대로 그 5 시리즈,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같은 라인업인데 네. 무려 자동 트렁크 기능이 있군요. 부럽네요. 네. 물론 이게 끝물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편의성을 높여서 뭐 재고 처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손으로 닫으면 되긴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벤츠라는 네임 밸류를 감안하면 이 텅텅거리는 수동이라는 것 자체도 좀 아쉽지만 닫힐 때 부드럽게 닫히지 않는 이 트렁크 좀 불편한 부분이 아닐 수 없네요. 아무래도 실 오너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은 트렁크 하단부에 손 자국이 보여요. 네.
마찬가지로 제 손에도 먼지가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오늘 불편함은 뭐 오너 입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라서 비 온 다음 날, 네, 네, 뭐 좀 거친, 힘들죠. 네, 그 비포장 달린 다음 날, 뭐 비포장 달릴 일은 많지 않지만 특히 여성 오너들이 손에 먼지 묻는 걸 참 싫어합니다. 네, 그 렉서스에서는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트렁크를 여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요즘에는 발만 대면 열리고 닫고 그러지 않나요? 뭐 네, 발만 맞아요. 대면 열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뒤에 이렇게 서 있어도 열리기도 하고 아, 그래요? 손으로 네. 제스처로 열리기도 하고 다양한 오,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죠. 예. 예. 근데 지금 그 터보차저가 그 엔진 측면 상단으로 붙네요. 네, 네. 바로 눈길을 끄는 게 이 은박지들이 많이 이제 붙어 있는 게 눈길을 끄는데 이것들이 지금 배기 정화 장치거든요. 그렇죠. 이 배기 정화 장치가 보통은 엔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차체 바닥 쪽으로 붙어 있는 게 보통인데 배기 라인에 차례로 1, 2, 3 이렇게 네, 붙죠. 바로 붙어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붙었겠습니까? 뭔가 배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 범인이 폴크스바겐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큰 사고를 쳐놔서 네, 메르세데스 벤츠가 야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마. 우리는 엔진 옆에다 다 붙여놓을 거야. 네, 우린 한 세트야. 네. 네, 이런 액션인 거죠. 네, 그 DOC, SDPF, 예. DOC는 뭐 디젤 옥시데이션 카탈리스트고요. 예, SDPF는 SCR하고 DPF하고 아예 그냥 통으로 붙어 있는 거죠. 예, 통합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친환경이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유로6가 엄격해짐을 넘어서 이제는 그 미국에서 디젤을 뭐 거의 그 인수분해 하듯이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예, 친환경인지 아닌지.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예 고출력의 어떤 효율을 버리더라도 이런 친환경 부분을 가져가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좀 엿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이 알루미늄 방열판들이 네. 이 엔진룸 위로 올라와 있는 거 보이고요. 이 방열판 역시 이 배기 정화장치 온도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네. 그 냉각수 보조 탱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열판을 전체적으로 예, 막았고요. 그리고 여기다 보다 보니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네요. 네. 그죠? 네. 이 보통 그 스틸 사용을 많이 하는데 네. 알루미늄 고강성 그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전륜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이거는 상당히- 무게 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앞바퀴가 여기 있는데요. 네. 앞바퀴의 앞쪽에 있는 무게니까 여기 있는 무게를 드러내면 앞바퀴에 있는 무게를 드러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바퀴 이게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앞바퀴에 부담이 많은데 앞뒤 밸런스 무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벤츠 E20 디젤 모델 4기통 디젤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 주시죠. 네, 시동 걸어 주세요. 네, 요 안에 디스크 그 로터를 보니까요, 구멍이 작게 몇 개가 뚫어져 있네요. 한 3개 네. 정도 뚫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저건 딱 봐도 그 마모를 측정하는 네, 그런 게이지 것 같죠? 같아요. 네. 완전히 깊게 뚫린 게 아니라 살짝 뚫렸습니다. 한 1mm, 1.5mm 정도 깊이로 그렇죠. 그 로터의 마모 정도를 측정하는 네. 그 게이지가 되는 홈으로 보여집니다. 그 휠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휠 보통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그 BMW는 이 엔트리 모델에 좋은 디자인의 휠을 넣어주질 않죠. 네. 예, 이것도 바꾸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휠이네요. 기본적으로 5 스포크로 되어 있고요. 네. 뭐 그냥 저냥 네, 뛰고 다닐 만한 무난한 디자인 같습니다. 네. 네. 민감하신 분들은 바꾸시겠어요? 네, 그 스티어링 담력 얘기, 스티어링 필링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핸들링은 좀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제 고속도로로 정석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핸들이 살짝만 틀어도 지금 살짝만 틀어도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 예, 네,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들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살짝 틀면 네, 왼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이면 그만큼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의 승용차들은 운전에 좀 이렇게 편안함을 위해서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520D에 비해서 더 핸들링이 예민해요. 좀 더 타이트하게 조였다. 정밀해요. 네. 네, 네.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가 편안한 스티어링 담력을 특징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유격이 약간씩 느껴져서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써요. 핸들링이 좀 반박자 느리기도 그렇죠. 하게 맞아요, 느껴진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표현을 맞아요. 쓰는데 네, 네.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많이 스포티해졌어요. 이 약간의 이 차이가 굉장히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운전할 때 굉장히 차를 정밀하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BMW가 벤츠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서스펜션의 담력이라든지 네. 또 스티어링 담력 부분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그 핸들링 차의 그 거동을 봐도 네. 예전에 그 E클래스와는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을 받게 해요. 나중에 뭐 와인딩을 가봐야 알겠지만 예전 E클래스보다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냥 상당히 기대가 되고 예. 있습니다. 네. 그 EPS에 따른 뭐 이질감 이 부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거는 좀 핸들을 많이 돌려봐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뭐 이 정도 돌려가지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거라서. 근데 지금 어쨌든 미세한 핸들링에도 얘가 반응을 해준다는 거, 네, 그 자체가 상당히 저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외형 디자인하고 내부 디자인을 천천히 뜯어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느낌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훌륭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급차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뭐 소재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네. S클래스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과거에 벤츠가 과거에는 좀 이렇게 각지고 좀 가오 있고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타는 디자인에서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 계속 젊어져 왔잖아요, 디자인이. 네네네. 근데 지금 얘도 보면 굉장히 젊어졌어요. 아주 스포티하고 이 굴곡이 굉장히 많이 져 있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곡선을 좀 많이 네, 사용하죠. 네, 곡선이 네. 온통 곡선이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젊어진 것 같습니다. 이 에어컨디셔너 출력구는 S클래스와 비슷한 구성인데 참 보기에도 독특하면서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네. 스포티한 거거든요. 또 약간 동그란 이런 부분들. 우드 그레인 역시 노티나지 않게 네. 젊은 감각에 맞게 무광 처리해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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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나무의 질감을 잘 살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모델은 이제 디젤 모델이고 6,800만 원 내외의 가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대시보드 처리 부분은 약간 좀 그건 고급스럽지가 않네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뭐 네.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좀 스티치도 이렇게 좀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인필러 안쪽이라든지 뭐 내부 마감재도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네.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 센터페시아 쪽에 버튼 처리는 잘 되어 이건 있는데 알루미늄이죠? 네, 뭐 알루미늄으로 약간 코팅을 해가지고 네, 이건 플라스틱이네요. 네. 근데 위에 버튼은 좀 산티가 좀 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메인 그 모니터와 네. 또 계기판이 그 나뉘어져 있고요. 상위 모델은 풀 디지털 방식인데 디젤 모델은 아날로그 방식의 네, 아날로그. 네. 그 가운데 이제 디스플레이 네. LCD만 네.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디지털 방식의 풀 LCD 모니터 방식의 계기판하고 네. 이 실린더 방식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계기판하고 네. 시인성으로 보시면 뭐 어느 게 좋다고 보여지세요? 저는 감성적으로는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아요. 제 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근데 그 디지털 방식이 지금 520D를 비교해 보면 네네. 디지털 방식은 지금 현재 100km인데 100km 달리고 있는데 속도가 100km면
100km 주변의 숫자를 확대해서 크게 보여줘요. 그래서 네. 지금 속도가 얼마인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렇게 좀 편의성을 또 부과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장점이겠죠. 그렇죠. 다양한 어떤 그 게이지의 세팅, 네, 그렇죠. 그리고 가독성을 이제 좀 조율해서 네. 좀 더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좀 아쉬우나, 전통적인 그 게이지, 그 계기판은 이렇게 바늘이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걸 선호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이 모니터 배치는 어떻다고 보세요? 아유, 저는 속이 시원한데요. 최근 그 이렇게 커요? 네. 모니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게요. 뭐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7인치로 이만큼 되잖아요. 이만큼. 거의 무슨 뭐 노트북보다 더 큰 디스플레이가 네, 장착이 네, 되어 있기도 네. 합니다만 모니터가 또 너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야간 운전에서 눈부심 현상도 있고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각자 브랜드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다지 또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모니터가 사실 또 자주 만지는 그런 것들은 아예 하드웨어적인 버튼으로 만들어주는 게 네. 그게 또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고 이 큰 화면에서 어떤 버튼을 찾아서 누르는 게 사실은 그 시야를 또 이렇게 뺏는 역할을 또 하는 거거든요. 예, 그 BMW는 이제 7세대 5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터치 스크린을 넣었는데 네. 메르세데스 벤츠는 굳건하네요. 예, 네, 아직까지는 네. 예, 터치 스크린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터치 스크린에 민감하니까 네. 이제 그 수입사 그 딜러들이 애프터마켓 세팅을 하면서 네. 감압식 패널을 넣어서 그렇게 터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현했던 네, 네, 네.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감압식 패널이 정전식에 비해서 터치감이 안 좋아요. 네. 캘리브레이션도 제대로 네.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불편한데 이제는 메르세데스 벤츠도 좀 터치 스크린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근데 조금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분명히 신기술이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넣는 거를 조금 기다렸다 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도 나오겠죠, 곧? 그렇게 안 넣겠다고 버텼던 HUD도 네. 넣었으니까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가만히 보면은 그 사이드 리피터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BMW에서 버티다가 네. 최근에 했고요. HUD는 BMW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버티다 이제 집어넣고 서로 뭐 라이벌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자존심 싸움이 참 대단했었죠. 이 차에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새롭게 개발한 그 9G 트로닉 9단 변속기 네.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전에 BMW 8단 변속기 써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비교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9단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9단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기어비 자체가 좀 더 초반에는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초반에 약간 좀 기어비가 네네. 넓고 네. 좀 공격적이다. 네. 네네. 그 이후 후반 기어에서부터는 네. 변속이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네. 이 9단 변속기 특징이 종감속비가 2.43. 이 항속으로 맞춰지는, 그러니까 크루징에 맞춰져 있는 종감속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또 이 1단 기어와 파이널 기어의 변속비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저단에서는 또 나름 치고 나가는 어떤 그 느낌이 강하게 들도록 또 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잡으려는 노력이 이제 빚어지는 변속기인데 락어 클러치 기능을 좀 더 개선을 했고요. 네, 후에 뭐 주행을 하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쿨러도 오일 펌프도 2개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메인 펌프가 이제 엔진과 같이 구동을 하고 네. 이게 스톱뱅고, 그러니까 정차했을 때 시동을 꺼주는 장치가 탑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스톱했을 때는 보조 펌프가 그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또 쿨링을 해주는 그런 쿨링 장치가 또 적용이 돼 있어요. 네.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원래 그 자동 변속기를 처음 만든 브랜드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1920년도에 자동 변속기 처음 만들었다가 사실 대중화에는 좀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은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도 많았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 대중화를 못 시키고 그 자동 변속기를 대중화시킨 브랜드가 GM이에요. 1930년대에 하이드로매틱이라는 방식의 자동 변속기를 만들어서 대중화를 시켰죠. 사실 자동 변속기 분야에서 GM이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브랜드인데 네. 이 보령 미션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보령 미션은 조금 이 개발 그 주체가 좀 다른데, 그래서 GM의 변속기 흑역사가 됐죠. 변속기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동 변속기, 뭐 수동 변속기, 그 다음에 듀얼 클러치 변속기, 현재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고, 그 전에는 싱글 타입의 싱글 클러치 타입의 시퀀셜 변속기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있는데, 자동 변속기가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고요. 현재 수동 변속기를 쓰는 분들은 거의 없고, 네. 또 DCT도 비율로 보면 그게 많지는 않죠. 네, 그렇죠. 자동 변속기의 구조가 안에 이렇게 그 커터웨이 같은 거를 들여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보통 그 자동 변속기를 유성 기어의 조합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가 앞에 붙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유성 기어를 사용을 해서 변속을 진행한다. 근데 유성 기어라는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플래너터리 기어라는 뜻이에요. 네. 플래닛 하면 행성이잖아요. 네. 우리 태양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표처럼 행성들이 돌잖아요. 네. 돌면서 뭘 합니까? 자전하고 공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유성 기어도 그런 형태예요. 가운데 중심이 되는 선 기어가 있고, 그 선 기어에 보면은 그 나사가 이렇게 밖에 나 있다 그래서 바깥 기어라고 해요. 네. 나사가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링 기어 같은 거는 안 기어라 그러겠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선 기어를 중심으로 작은 피니언 기어들이 도는데, 이 작은 피니언 기어들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해요. 네. 그러면서 그 겉을 링 기어가 감싸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출력을 자유롭게 변화를 하려면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가 또 고정도 됐다가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출력을 이쪽 저쪽으로 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클러치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기어가 3개니까 각 유성기어 축에는 3개의 클러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어 하나하나씩을 잡아서 한쪽으로 돌렸다가 고정시켰다가 다른 반대쪽으로 돌렸다가 이런 조합을 통해서 유성기어들이 변속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필요하겠고, 또 고속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오일로 쿨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속기 안에 이렇게 자동 변속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유성 기어 구조로 한 4단 정도가 구현이 되는데, 네. 물론 구현함에 따라서 뭐 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토크 대형에 따라서 이 조합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메르세데스 벤츠 그 9단 변속기에는 총 4조의 유성 기어가 들어갑니다. 네. 이 4조로 구성되는 유성 기어는 이 앞전에도 그 GF 8단 9단 변속기, 네. 9단 변속기도 이제 4조로의 유성 기어를 사용하라는데, 먼저 2011년에 개발됐던 GF 9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용이었어요. 네. 뭐 사륜구동에도 쓰였지만, 그리고 대응 토크가 좀 낮은 타입이었는데, 네.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9G 트로닉은 후륜구동을 위한 변속기예요. 그리고 대응 토크가 101.8kg/m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토크 대응력이 높아요. 거의 메르세데스 벤츠에 나오는 65AMG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변속기죠. 근데 이 자동 변속기 보시면요, 이 내부의 그 변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그 수동 변속기나 DCT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처럼 이렇게 싱크로나이저가 물리는 걸 따라가다 보면 네.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물리는 게 보이는데, 네. 이 유성 기어는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클러치를 통해서 다시 그 단속을 통해 회전이 반대로 이어가는 뭐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연속이 됩니다. 뭐 썬기어만 돌았다가 피니언 기어만 돌았다가 뭐 자전만 했다가 링 기어만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몰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동 변속기 유성 기어로 동작하는 자동 변속기는 이 소프트웨어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속기를 소프트웨어링만 전담하는 엔지니어들이 따로 있었고, 네. 그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자동 변속기의 성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이 자동 변속기 만들어가지고 엔진하고 같이 제조를 하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 중에 하나고요.
GM도 변속기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토요타는 아이신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 일본의 아이신의 대주주가 또 토요타예요.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만드는 거나 다름없죠. 네. 그 다음에 닛산도 자트코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트코에서 elek트로닉 CVT를 만들어냅니다. 뭐 CVT를 쓰는 브랜드는 많지 않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그 외 BMW도 GF 변속기라든지 아니면 게트락 변속기 사다 쓰고요. 네. DSG도 뭐 폴kswagen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또 게트락 DS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다 쓰거든요. PD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가 사실은 엔진을 제조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엔지니어링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 변속기가 기기적인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속기 성능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변속기 매핑, 캘리브레이션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MTC 그 메르세데스 벤츠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소프트웨어링을 직접 뭐 ECU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TCU라든지 들어가는 이제 매핑들을 연구를 해서 소프트웨어링을 제작을 하는데 네.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TCU 그 소프트웨어링 기술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아침 7시서부터 지금 저녁 거의 10시가 다 된 시간이네요. 거의 15시간에 걸쳐서 시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같은 차 오래 타보기도 참 오랜만 아닌가요? 정말 시승 오래 했습니다. 네. 거의 우리가 식사 시간 빼고는 이 차에 매달려서 시승을 했는데요. 네. 자, 이제 총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새로운 OM645 엔진, 네. 메르세데스 벤츠가 새로 개발한 이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려야 할 순서인데요. 네. 이 엔진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매끄럽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다이노 그래프를 보면서. 뭐 다이노 그래프뿐만 아니라 실용 영역에서도 성능이 정말 이게 예전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젤 엔진 맞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타면서 느꼈던 게 정말 그렇구나. 네, 초반 응당력도 좋았고, 네. 우리가 그 엔진을 보면서 DOC하고 SDPF하고 같이 붙어 있길래 네. 이렇게 되면 배기 부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고회전 영역에서 체감 성능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래프로도 확인이 됐고요. 네, 고회전 영역에서도 네. 꾸준하게 네. 출력을 이어나가는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너무 네,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엔진은 친환경을 만족시키면서 퍼포먼스까지 잡았고 네. 또 연비도 어느 정도 디젤 엔진으로서 효율성을 잡아냈으니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엔진으로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엔진의 네. 가치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나온 엔진 중에서는 가히 뭐 최고의 가치를 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인딩을 통해서 우리가 서스펜션에 대한 완성도를 또 살펴보았는데요. 네.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서스펜션은 기존 벤츠의 부드러움을 약간 좀 포기했다. 네. 포기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희생하고 희생했다. 내어주고. 약간 희생했다. 네. 네. 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그 운동 성능을 상당히 많이 잡았다. 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인딩에서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버티는 힘. 근데 그거는 극한에 네. 가야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일반적인 속도 그 정도에서는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인 밸런스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이 이 차의 핸들링에 따른 밸런스 부분인데요. 네. 그 일반적으로 벤츠의 특성이 좀 언더스티어 경향, 이렇게 바깥으로 밀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속된 말로 개언더예요. 롤이 좀 많이 일어나서 그거로 인한 그 코너링 시 언더스티어가 좀 네, 많이 발생을 맞습니다. 했죠. 그런데 이 차는 그 언더스티어가 많이 줄었어요. 네. 이게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앞바퀴에 엔진 40kg가 덜어졌는데 그 40kg가 가벼워진다는 거는 앞바퀴의 부담이 40kg만큼 가벼워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밸런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네. 이 밸런스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가 앞축 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아까 보신 네네.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밸런스를 위해서 신경을 썼구나 네. 라는 그 결과가 실제로 이 차의 밸런스, 코너링에서의 밸런스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그거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격 대비 가치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편의 장치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네, 그리고 제일 있었죠? 안타까운 부분이 트렁크. 네. 근데 실제로 그 한두 가지를 조금만 눈 손으로 감아주면 닫아도 되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닫히는 그 느낌은 좀 네. 개선이 돼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런 점이 네. 있죠. 네, 그런데 그런 한두 가지를 제외하면 여러모로 가격 대비 가치, 특히나 벤츠 삼각별에 대한 호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종합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10세대 220D 엔진 완성도 뛰어나고 네. 서스펜션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네. 밸런스도 우수하고 네. 가격 대비 성능도 네. 훌륭하다. 네. 종합적으로 이 차는 모토기어에서 강하게 추천한다. 네,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릴 수 네. 있겠습니다. 네. 6세대 5 시리즈와 비교를 하면 확실히 상품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7세대 5 시리즈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네,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단단히 벼르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상당히 준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메르세데스 벤츠가 E 클래스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앞으로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두 마수 간의 네. 2차전, 중형 세단에서의 그 경쟁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